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자연의 논리 체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반 교양 분야로 철학의 인식론에 관한 동영상을 3개 올립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인간의 인식 체계와 인식 능력, 논리 법칙과 증명법, 지식의 분류와 절대 진리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가요? 이 주제는 철학에서 인식론에 속하는 것인데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과학 공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만 범위를 줄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감안하여 녹음 속도는 빠르지 않은 속도로 약간 늦춰서 만드는데 필요하신 분은 재생 속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굳이 부족한 시간을 사용하여 듣지 않아도 무방하니 아래 설명란에 있는 수학 동영상 자연수의 창조로 옮겨가도록 하세요. 과학 강의에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관련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할 것입니다. 철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시간에 여유가 있는 학생은 한번 들어보시면 시간이 아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길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각 동영상의 길이가 30분 정도로 길어서 2개로 만들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이 퀴즈 문제의 답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고 앞뒤로 오고 가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 가야 합니다. 전체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2개로 나누게 되면 한 동영상을 보다가 다른 동영상의 내용을 참고하려면 다시 다른 동영상을 찾아서 열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주 불편합니다. 설명란에 시간 탭이 있으므로 한 동영상의 앞뒤로 오고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수강자가 반만 듣고 중간에 시청을 멈춰도 필요한 곳에서 바로 이어서 들을 수 있어서 동영상 길이가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 탭을 만들고 길이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어 그대로 두었으니 혹시 불편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인간의 인식 체계와 인식 능력입니다. 추상화 작업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내용이 간단하지 않지요. 여기서는 강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동영상의 구성 내용입니다. 우주 안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인간의 지각 능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능과 인식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인식 체계와 관련한 인식 능력 중에서 추상화 작업 과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인식 능력 중에서 논리적 사고력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인간의 지능과 인식 체계가 어떻게 지식을 만드는지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도록 설명합니다. 우주 안에서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간의 주체성이 우주의 생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자연 또는 다른 말로 우주는 인간과 별개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에 종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객관적인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 종속된 존재라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주체로서 작용하므로 인간이 없는 세상이나 우주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체가 없는 객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데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지요. 만물의 의미는 인간이 부여한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까? 인간이 지구에 나타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인간이나 생명체가 없던 과거 시기의 지구나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도 우주가 존재하는가요? 인간이 없는데 존재하나요?
그때의 우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요?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존재한다거나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생성자라는 두 번째 의미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우주의 형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체계가 만든 형태, 인간 인식체계에 대응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형태는 주체인 인간에 종속된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인간이 이해하거나 만들어낸 4차원 시공간은 인간에게 인간의 인식체계에 종속된 우주 형태입니다. 만일 인간과 전혀 다른 인식체계를 가진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가 만드는 우주의 형태는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우주가 있고 다른 동물의 우주가 있고 다른 우주 생명체의 우주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강의 내용에서 지구가 둥글다고 말할 때 우주인이나 유인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끼리 말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인식체계가 부여하는 인식구조에 맞춰 둥글다고 인식한 인간의 우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우주인이나 유인원이 인간의 인식체계와 다른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인식한 공간의 형태가 다를 수 있고 그런 경우 둥글다는 말의 개념을 모르겠지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은 인간의 인식체계에 근거하여 인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 생명체가 있어 지구에 온다고 해도 서로의 인식체계가 달라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들을 때 자신이 주체라는 관점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능과 인식체계입니다. 인간 지능과 인식체계는 굉장히 넓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둥지 과학교실의 강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살펴보지요. 인간이 지구에 살게 된 것이 언제쯤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지구에서 유골이 발견된 가장 오랜 유인원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은 약 35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은 생물 계통대에서 배우는 역, 계문, 강목, 과속종의 속입니다. 이때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었지요. 사람 속에 호모 속에 속하는 생명체인 호모 하빌리스가 약 25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빌리스는 손을 사용한 또는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손으로 도구를 사용한 생명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후 약 100만 년이 지나서 약 15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다고 합니다. 에렉투스는 직립, 즉 서서 걸어 다니는 생명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반듯하게 서서 생활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인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지구에 나타난 것은 대략 4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지구 역사 45억 6천만 년과 비교할 때 인류 역사 4만 년은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돌을 갈아서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농사를 지은 신석기 시대가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니 인류는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살았던 생명체의 셈입니다. 여기서 잠시 숫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주 큰 수부터 아주 작은 수까지 많은 숫자를 배우게 되는데 수를 외우지는 않더라도 수의 크기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출현에 대한 수를 비교해 보면 지구 역사 45억 6천만 년과 인류 기원 4만 년을 비교할 때 지구의 역사는 인류의 기원보다 약 11만 4천 배 깁니다. 감이 잘 오지 않더라도 감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지구 역사의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0.0000088배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6성 크기라는 지수의 감각을 가질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 인간의 지능이 개와 원숭이 같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에서 인간과 동물이 가장 같은 점은 지각 능력입니다. 지각 능력은 감각 기능과 분별 기능 그리고 실행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각 기능은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아니, 빛을 신 이 한자를 묶어서 익혀두면 좋겠지요. 아니, 빛을 신을 통해 자극을 수용하는 기능입니다. 분별 기능은 판단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용한 자극에 근거하여 사물의 차이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이고 실행 기능은 분별 판단에 근거하여 필요한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감각, 분별, 판단, 실행하는 지각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차이를 규정하는 분별력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이 여러 가지 개체 중에서 먹이를 찾아내고 공격을 하면서 먹이를 구하는 활동을 보면 동물의 이 같은 지각 능력을 잘 확인할 수 있지요. 물론 인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동물과 다르지 않는 지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에서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은 인간은 고도의 인식 체계를 갖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 체계에는 최소한 3가지 지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논리적 사고력이고 두 번째는 추상화 작업 능력이며 세 번째는 기억 능력입니다. 이 같은 인식 체계가 있어서 인간은 무엇을 안다 하는 지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알미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공통된 다른 말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인식체계에서 어떤 지적 활동이 이루어져 안다는 것이 지식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물의 지각은 감각에서 단순 분별을 거쳐 바로 실행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형태를 지닙니다. 반면에 인간의 인식 능력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인 인식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인식 체계는 동물의 1차적인 지각과 달리 추상화 작업을 통한 고도의 분별력을 갖추어 만물을 분별합니다. 추상화 작업을 통한 고도의 분별력은 일종의 가상세계를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 체계는 추상화 작업 능력에 더하여 논리적 사고력도 갖추고 있는데 이 논리적 사고 능력으로 분별한 내용이 틀리지 않고 맞다고 판단하여 아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간이 안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현상이지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인식 체계가 있어서 맞다는 판단을 하고 지식을 얻지요. 만약 인식 체계가 없으면 따지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안다는 것이 어렵게 되겠지요. 인식 체계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추상화 작업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추상화 작업은 크게 3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의 차이를 찾아내거나 공통점을 찾아내어 분별하는 개념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첫 단계에서 분별한 개념에 대해 다른 것과 구분되는 이름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가진 대상에 하나의 기호를 부여하여 기호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추상화 작업은 크게 보아 개념, 이름, 기호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지요. 추상화 작업의 3단계 과정은 아마도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이고 처음 생각하는 내용이겠지만 매우 중요하므로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 또는 실제 존재가 있습니다. 모두 다른 것으로 분별됩니까? 그러면 1단계를 마쳤습니다. 구분이 되므로 장미, 해바라기, 튤립, 백각 등으로 각각 말로, 이름이 아니라 말로 이름을 부여하고 2단계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한 대상을 기호로 표현하면 3단계를 마치게 되는데, 문자도 훌륭한 기호이므로 장미, 해바라기, 튤립, 백합 등 한글로 표현하면 기호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지요? 또 공통점으로도 분별할 수도 있는데, 모두 식물의 번식기간이라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 1단계 분별 개념 작업이고, 공통의 이름, 꽃을 말로 부여하는 것이 2단계 작업입니다. 그 이름을 각자의 문자 기호, 한글로 꽃이라고 표현하면 추상화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위의 여러 사물에 대해 직접 추상화 작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상화 작업 단계 중에서 심화된 분별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사물에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차이 또는 특성을 찾아내거나 여러 사물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심화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의 심화에서는 대상 안에서 차이를 뽑아낸다, 축출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하는 대상의 특성을 다른 존재와 구분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대상을 분별하는 추상화 능력이 없이는 개별 존재 자체를 인지할 수 없지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으면 구분할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예를 들어 한 번 더 설명해 보죠. 이 책상과 저 의자는 특성이 다른 것으로 인간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분했죠? 이 사과와 저 바나나도 특성이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상과 의자는 가구로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과와 바나나는 과일로서 같은 특성이 있으며 가구와 과일은 또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모두 같은 존재로서 원숭이는 존재해도 개별 원숭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원숭이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해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를 구분하는 사육사에게는 개별 원숭이가 이름도 가질 수 있고 개체로 존재하지요. 이제 차이가 없으면 구분할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시죠? 추상화 작업 능력의 또 다른 특성은 가상존재의 창조입니다. 가상존재의 창조는 오로지 생각만으로 추상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나 사물에서 특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인식 능력만으로 분별 개념을 만들어내는 창조 능력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같은 실제하는 대상에서 차이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아름다움, 사랑, 자비 같은 개념은 주위를 아무리 돌려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든 것이니까요. 모든 추상명사는 이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추상명사 외에 1, 2, 3 같은 수도 추상화 작업으로 창조해낸 100% 추상물입니다. 수의 추상성에 대해서는 초학의 첫 동영상 자연수의 창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수학과 과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인 정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추상화 작업으로 만든 최종 개념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정의를 정의한 것입니다. 영어 동사는 define, 명사로는 definition입니다. 앞에 나온 단어들 꽃, 장미, 의자, 인간의 존엄성, 인권 등은 처음에 분별하여 개념화한 내용이 단어의 정의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단어풀이가 추상화 작업 1단계의 개념이고 정의입니다. 모든 과학은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만큼 용어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학생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에 대해 그 용어가 나타내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정의를 새길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묻지 말고 추상화 작업을 통해 어떤 개념을 이 말로 표현하려고 하였는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서 에너지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묻지 말고 어떤 개념을 에너지라고 하였는가 이렇게 물으라는 것이지요. 추상화 작업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술 분야에서 추상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음악에서 이루어지는 추상화 작업을 보면 음악가가 어떤 개념을 잡아서 그것을 기호로 표현하려고 할 때 음악가가 사용하는 기호는 오선지와 음표로 이루어진 악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베토벤은 자신이 분별한 어떤 개념을 9개의 교향곡으로 표현했습니다. 9개의 교향곡에서 베토벤이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이 사과와 바나나처럼 모두 달랐기 때문에 베토벤은 서로 다른 교향곡으로 만들었습니다. 5번 교향곡 운명의 도입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9번 교향곡 합창의 도입부가 베토벤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또 아빠 힘내세요의 작곡가 한수성은 최근 작품 욜로의 첫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 음악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요. 미술 분야에서도 한번 보지요. 화가에게 추상화 작업의 3단계인 기본적인 표현 수단은
성과 색이 되겠습니다. 음악가에게는 악보였지요. 스페인 화가 피카소와 고야는 아주 유명한 미술가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전쟁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어떤 특별한 개념을 서로 다르게 추출하지요. 그리고 그 다른 개념을 또한 서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피카소는 전쟁의 야만성을 게르니카로, 고야는 전쟁의 참화를 82장의 판화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5번째 판화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런 것이 추상화 작업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식체계의 두 번째 능력인 논리적 사고력에 대해 알아볼 순서이지만 논리적 사고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용어 하나를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추상화 작업을 통해 만든 여러 가지 개념을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개념을 표현합니다. 인간이 개념을 잡아 표현한 어떤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새로운 표현을 명제라고 하겠습니다. 명제의 성질에 대해서는 수학 강의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여기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둥지과학교실은 자연에 대한 논리 체계를 강의한다는 표현은 참인지 거짓인지는 판단할 수 있고 내용이 맞으므로 참명제가 되고, 둥지과학교실은 법과 정치에 대해 강의한다는 표현은 참인지 거짓인지는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제가 되지만 내용이 거짓이므로 거짓명제가 됩니다. 둥지과학교실의 강의는 훌륭하다는 표현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어떤 사람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틀렸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3 더하기 3 이퀄 6이라는 표현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참이 명제가 되고 3에 4를 더하면 9가 된다는 표현도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짓 명제가 됩니다. 명제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의를 잘 새기셔야 합니다. 인식체계의 두 번째 능력인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논리적 사고력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국어사전의 논리는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치에 맞게라는 표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둥지과학교실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용의 관점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을 기반으로 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모든 명제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표현하거나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에 대해 판단하거나 옳은지 그른지 행위의 선함과 악함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을 직관이나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따라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과 아름다움과 추함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참인 명제를 내세워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저러저러한 참인 명제를 내세워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아름다운지 좋은지를 따지는 것은 윤리나 정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앞에서 공부한 데피니션이 아니고 자스티스입니다. 윤리나 정의의 영역에 속하거나 미학의 영역에 속하므로 인과를 따지는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지과학교실에서는 새로운 개념이나 표현이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단하는 것에 국한할 것입니다. 앞에서 농지과학교실에서는 참과 거짓만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새로운 용어 하나를 더 정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어진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임을 논리적 사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강의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은 명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어 동사는 prove, 명사용어는 proof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학에서 PF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통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다면 그렇게 증명한 명제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으로 농지과학교실의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 배우는 모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식이 이루어지는지 지식의 성립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요약하면 지식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여 참임을 증명한 명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논리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겠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지식을 얻습니다. 논리적인 사고 방법과 증명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논리적 사고와 증명법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표현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명제인데, 이 명제에는 해와 방향에 대한 정의, 해와 방향에 대한 추상화 작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의와 경험에 근거하여 이 명제를 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라고 정의한 대상이 늘 동쪽이라고 정의한 방향에서 뜨는 것을 보아왔으므로 이 명제는 참이라고 판단하고 증명하였다고 판단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적용된 논리적 증명 바탕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는 경험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해가 뜨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질문을 하면 서스럼 없이 동쪽이라고 답을 하고 맞게 답했다고 확신을 가지지요. 지금까지 추상화 작업과 논리적 사고력으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분별하여 지식을 얻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식 능력인 기억 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사고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논리 법칙 3가지,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법칙에 근거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